16강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은 두 가지로 방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거점개발, 하나는 균형개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거점개발은 어떤 성장 거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냥 거점 개발해도 되겠고, 성장 거점 개발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균형 개발은 골고루 개발하는 거, 주로 낙후된 지역, 가난한 지역들, 여기들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게 균형 개발이 되겠고, 거점 개발은 어떤 잘 나가는 이미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대도시 같은 걸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까지 파급돼서 발전한다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거점 개발 방식은 주로 하향식 개발이다. 하향식이란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그런 얘기니까 위로부터의 개발이 되겠네요. 위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가 주가 되겠죠.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을 하향식 개발이다. 대체로 이제 후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은 이제 우리가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주민의 의견들을 주로 반영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효율성을 중시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서 나라가 잘 살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하향식 개발이다. 위로부터의 개발이다. 위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상향식 개발은 반대로 위로 향한다고 했으니까 아래로부터의 개발이 되겠죠. 아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는데, 주민들이 직접 개발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을 주도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개발하는 걸 상향식 개발이다. 아래로부터의 개발이다. 하향식 개발은 위로부터의 개발,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이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자체가 많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개발 방식을 택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좀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지 못하는 개발을 하겠죠. 개발 방법에 가보면 거점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대도시들을 성장 거점 도시로 지정해 가지고 대도시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대도시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대도시에 공장을 지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대도시는 일단 노동력이 확보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대도시는 교통망이 좋겠죠.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공장만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노동력이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전기라든지 여건이 갖춰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낙후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잘 사는 지역에다가 투자하면은 그 지역이 더 잘 살게 되고, 낙후 지역은 더 못 살게 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선진국들은 돈도 많고, 선진국들은 낙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후진국의 낙후 지역하고는 좀 다르죠. 선진국의 낙후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도 들어가 있고 도로망도 갖춰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선진국의 낙후 지역이죠. 후진국의 낙후 지역은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의 낙후 지역은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다면 거기다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비해서 낙후 지역에 투자하기가 약간 유리하기는 하죠. 그렇더라도 후진국들, 개발도상국에서는 잘 사는 대도시에다 투자하게 되면 대도시는 더 잘 살게 되고 농촌 지역들은 더 못 살게 되겠죠. 그래서 거점 개발 방식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거점 개발 방식,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겠죠. 적은 돈으로 빨리빨리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진국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한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다.
선진국들은 이제 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골고루 잘 사는 형평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균형 발전, 골고루 발전하겠죠. 골고루 발전하려면은 낙후된 지역, 못 사는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점 개발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 빨리빨리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균형 개발의 장점은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되겠죠. 국가가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못 살고가 아니라 골고루 잘 살아야 문제가 적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주민들의 현안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삶의 뭐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겠죠. 후진국에서는 나라가 빨리빨리 돈을 많이 버는 쪽에다 투자를 하지 주민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쪽에다가 투자하는 걸 조금 덜 하겠죠. 후진국들은 다 참으러 가겠죠. 후진국들은. 그 다음에 단점으로 가보게 되면 자, 거점 개발 방식은 이런 대도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대도시가 잘 살게 되면 대도시의 돈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파급돼서 주변도 잘 살게 되는 이렇게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게 거점 개발이 되겠는데, 거점 개발을 해본 세계의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파급보다는 오히려 대도시들이 주변의 농촌 돈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 버리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서울이라는 도시는 서울이 잘 살게 되면 서울이 잘 살면 서울의 돈들이 지방으로 가서 지방도 잘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잘 사는 자본들이 뭐 우리 전주에도 와도 이마트 만들고 롯데백화점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주의 돈을 매일매일 서울로 다 빨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파급 효과를 기대했는데 파급이 세계 어느 나라도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오히려 거꾸로 역류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거점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잘 사는 지역들에다 투자를 했더니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지역들은 더 못 살게 되겠죠. 잘 사는 지역한테 돈을 다 뺏기니까. 그래서 거점 개발은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데 파급이 세계 어느 나라도 안 되고 오히려 역류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균형 개발의 단점은 효율성이 낮다는 얘기죠. 낙후된 지역에다 투자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다가 공장을 시켜야 되면 빨리빨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낙후 지역에다가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은 주민들이 막 자기 지역으로만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또 혐오시설 같은 것도 가져가려고도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또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뭐 빽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지역에 뭐 경로당이 있으면 또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짓는다든지 다리가 있는데 그걸 부시고 아직도 쓸만한데 뭐 새로운 다리를 더 좋게 놓는다든지 이래서 괜히 낭비하는 주민들이 자꾸 중복 투자하고 낭비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기 지역으로 무조건 막 끌어가고 자기 지역으로 예산을 따가고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 투자되고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처음 매치가 이게 이제 거점 개발 방식이 되겠죠. 뭐 성장 거점 도시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잘 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파급 효과가 일어나 갖고 주변으로 파급돼서 주변도 잘 살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해봤더니 파급 효과보다는 역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거점 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균형 개발은 이제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하는데 여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채택하는 방식이 되겠죠. 프랑스가 전국을 갖다가 이렇게 대도시 생활권을
몇 개 만들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전국을 7개의 대도시 생활권으로 만들고 그 대도시 생활권은 다시 중소도시 생활권 7개로 쪼개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은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골고루 투자하게 되니까 뭐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겠죠. 이게 균형 개발이 되겠고, 거점 개발은 거의 파급이 잘 안 일어나서, 영유효과가 일어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게 거점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개발로 가보면 여기 이제 지역개발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은 뭐 주 단위로 지역개발 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나의 주만밖에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역개발 자체가 뭐 국토개발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우리나라가 1962년부터 뭘 하게 되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1962년부터 이때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죠. 그러면 1972년에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3차가 들어가겠죠. 그거와 국토개발이 경제개발하고 맞물려서 하게 되죠.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2년, 72년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년을 단위로 했고 국토개발은 10년을 단위로 했죠. 72년에서 81년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70년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70년대 1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으니까 후진국에서는 주로 거점 개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90년대 가면 선진국이 될 거다 해서 우리가 균형 개발하겠다. 근데 이제 90년대 가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냐? 아니죠. 조금 모자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 개발도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면 70년대로 와서 70년대는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다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목적 댐 물자원 개발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다목적 댐을 많이 만들죠. 이제 댐을 만들게 되면은 홍수 조절도 되고 가뭄 조절도 되고 일단 우리나라가 70년대는 뭐 쌀 같은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쌀이 우리나라 수입의 1위까지 차지를 하죠. 이런 댐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농사가 일단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나 가뭄도 방지해야 됐고 덤으로 전기도 얻어야 됐고 해서 이제 이런 댐을 만드는데 많이 치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뭐 그 이전부터 60년대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시작을 했지만 주로 70년대 와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주로 주민들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공업단지를 만들고 대규모 다목적 댐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런 데다 즉 생산환경 국가가 미래에 뭔가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뭔가 생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을 갖춘다든지 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다가 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게 1차 때가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남동 임해공업지에 공업단지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대규모의 댐들도 만든 게 1차 때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때 80년대는 이제 개발 방식이 광역개발이다. 우리가 앞에서 국토개발, 지역개발을 거점개발이냐 균형개발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광역개발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새로 만들어낸 건데 주로 이제 거점개발과 균형개발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겠는데요. 1차 때는 이제 우리가 성장 거점으로 삼았던 대도시들이 뭐 당연히 서울 들어가겠고 부산 들어가겠고 대구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광주 뭐 대전 요런 데들을 성장 거점 도시로 해서 이런 대도시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1차 때가 된다면 2차 때는 이제 서울하고 부산은 많이 성장했으니까 빼고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것들은 여전히 2차 때도 거점 개발을 좀 하겠죠. 거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점 개발을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균형 개발도 좀 해야겠죠. 그래서 거점 개발도 하면서 균형 개발하겠다. 우리나라를 크게 넓게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있으면 뭐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제주도하고 뭐 강원도는 뭐 특별지역으로 빼내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었어요. 그 전에는 2차 때 우리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광역개발이 아니고 생활권 중심의 개발로 해서 여러 개로 우리나라를 쪼갰다가 다시 크게 이렇게 묶은 거예요. 1차 때는 우리나라를 4대강 유역권으로 나눠가지고 한강 유역권, 금강 유역권, 영산강 유역권, 낙동강 유역권 우리나라를 크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했던 게 1차 때인데 2차 때는 우리나라를 만 17개 이렇게 생활권으로 나눴다가 다시 1차와 비슷하게 이렇게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묶게 되죠. 그래서 표현도 1차처럼 크게 묶어서 광역개발이다. 광역개발은 거점개발과 균형개발의 중간 형태다. 우리나라를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제주도와 강원도는 이제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여튼 우리나라를 크게 묶어서 만든 게 광역개발이 되겠고요. 80년대는 우리가 보게 되면 70년대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걸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즉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보다는 말로는 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뭐 자연환경도 보존하겠다. 수도권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겠다. 뭐 균형 개발하겠다는 것도 들어가지만 또 거점 개발하겠다는 것도 80년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차 때하고 비슷하게 80년대는 가겠죠. 일단 조금은 노력했다는 얘기죠. 생활환경 개선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 했지 실제로는 1차 때하고 성과가 2차 때는 비슷하고 문제점도 1차와 비슷하게 2차 때는 만들어지겠죠.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거점 개발하게 되면 지역 간의 불균형, 수도권에 너무 지나친 집중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개발하다가 보면 공장을 지을 때 후진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정화를 잘 안 시키겠죠.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겠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문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점들이 2차 때에도 더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좋아지지도 않았겠죠. 2차 때도 1차 때처럼 이렇게 공업단지 만들고 댐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이런 데다가 국가가 주로 투자를 많이 했겠죠. 대신 조금은 생활환경에도 많이 좀 투자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차 때 90년대 가서는 이제 우리가 뭐 1차 때 이 계획을 짜면서 3차까지 다 짠 거예요. 이때는 이제 80년대 가면은 집집마다 차 한 대씩 90년대 가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다 이렇게 박정희가 플랜을 이렇게 짜놓고 했죠. 근데 90년대 와서 우리가 막상 선진국이 되지는 못했죠. 선진국이 됐다면 여유가 있다면 균형 개발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했겠죠. 90년대는 좀 뭐가 좀 잘 안 됐죠. 70년대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이 세계에서 뭐 최고가 됐죠. 연 12%에서 14%의 1년에 이렇게 경제성장이 뭐 거의 세계 1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2차 때는 이제 전두환이가 군부 정권이 들어오긴 했어도 뭐 석유값도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국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뭔가 좋아져서 무역에서도 80년대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그렇죠. 하여튼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국토 개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됐죠.
90년대 와가지고는 다시 이제 우리가 무역 흑자를 기록하니까 김영삼 정권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치품 같은 것도 옛날에 수입을 규제했던 것도 다 풀어버리고 소고기 같은 것도 우리가 안 사왔던 거 미국에서 다 사오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고 수입을 늘리게 되면서 다시 무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가 IMF 맞으면서 우리나라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리가 어디까지 10년을 단위로 했으니까 2001년에 끝나야 될 것을 단축해서 99년에 끝내버렸다는 얘기죠. 97년, 8년 이쪽에 IMF가 왔으니까 IMF가 와서 국가가 부도 나니까 그렇게 국토 개발할 돈이 없어지겠죠. 기업들이 망하는 거 뭐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국가가 다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국토개발이 올스톱이 됐겠죠. IMF 때문에. 그래서 국토개발도 수정해서 중간에 끝내버리고 국토개발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못하게 되겠죠. 하여튼 90년대 와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 지방을 육성한다. 같은 얘기가죠. 지방을 육성해야 우리나라는 수도권 쪽에 너무 지나치게 1차와 2차 때 발전했으니까 뭐 이렇게 지방을 육성한다든지 수도권에 집중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 개발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신산업지대 이것도 수도권이나 남동 임해공업 지역 말고 뭐 서해안 쪽도 뭐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제 국토를 통일에 대비해서 국토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 남북 교류도 하고 뭐 통일에 대비하겠다. 국토를 통일에 대비해서 국토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렇죠. 하여튼 지방 분산형 국토를 개발하겠다.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지방을 많이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3차 때가 되는데 3차 때는 IMF가 터져서 국토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국토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러면 4차 때, 이제 4차 때는 이제 IMF부터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그 전에 IMF를 맞았으니까 4차를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계획을 짜다가는 IMF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애매하니까 아예 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21년간이죠. 걸쳐서 우리나라 국토를 어느 정도 2020년까지는 기반시설을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를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로 2020년까지 이렇게 길게 올해가 2020년이니까 끝나는 해죠. 다음에 이제 5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계획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5차도 만들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큰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하죠. 자, 4차 때도 벌써 계획이 뭐 1차 수정, 2차 수정 해갖고 여러 번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글로벌 녹색 국토를 만들겠다. 뭐 이야기는 좀 녹색 국토 쪽으로 많이 뭐 이런 것들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죠.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들겠다. 녹색 국토를 만들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통합 국토를 만들겠다는 게 4차였었죠. 나라를 뭐 남과 북을 통합시킨다든지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하고 뭔가 개발하고 이렇게 통합을 시킨다든지 뭐 세계로 이렇게 열린 국토로 세계하고 통합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1차 때 처음에 4차 때 처음 목표는 게 통합국토였는데 두 번의 수정을 거쳐서 주제를 녹색국토로 이렇게 잡았어요. 통합국토는 그래서 하나의 목표 4분의 1일 만큼만 해당되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를 만들겠다. 품격 있는 매력 국토를 만들겠다.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를 만들겠다. 너무 그냥 어떤 국토 개발이 예전에는 구체적이고 좀 뭐 체계적이었는데 그냥 이거 뭐 말로만 하는 뭔가 좀 실질적이지 않는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죠. 저 추진 전략도 간단히 보기만 할까요? 국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특화하겠다. 그 다음에 광역적 넓은 지역들이 협력을 강화시키겠다. 뭐 자연 친화적으로 하겠다.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 뭐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교통도 녹색 교통은 뭐가 녹색 교통일까요? 하여튼 녹색 교통은 교통망을 좀 잘 갖춰서 뭐 그렇게 뭐 오염도 적게 만들려면은 뭐 우리나라 철도도 다 전철로 바꿔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버스 같은 것도 천연가스로 이렇게 막 바꿔야 될 것이고 하여튼 교통망도 잘 갖추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망을 잘 갖추겠다. 그 다음에 세계로 열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린 국토 세계로 열린 국토를 만들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해양 국토 기반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개발해서 세계로 뻗어가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초국경적 국토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다. 뭐 국경을 없애고 뭐 세계로 뻗어가는 뭐 우리나라 국토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4차 때니까 4차 때는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다 좋은 소리만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자, 지역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역 이기주의도 생기고 혐오시설은 자기 동네 못 오게 하고 좋은 것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자, 지역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지역 간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지역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게 만들어지겠고 환경도 그렇죠. 환경 문제도 자꾸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환경은 나빠지겠죠. 환경을 자꾸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되겠죠. 이 개발하고 환경하고는 서로 상극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수도권과 지방,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그런 것들 공간상의 불평등을 좀 해소하겠다. 균형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고 뭐 지속 가능한 개발 쪽이 되겠죠. 녹색 국토도 이런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님비 현상 혐오 시설은 자기 동네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빈피 현상은 좋은 시설은 자기 동네로 가져가겠다. 지역 이기주의 자기 지역들을 자꾸 자기 지역들로 좋은 것들은 가져가려고 하고 자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지역개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지역개발이 바람직하냐 어떤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구나 기능이 자꾸 들어가는 것들을 못 가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방으로 자꾸 보내게 이렇게 하면서 지역 간에 골고루 발전을 시키고 또 도시와 농촌 간에도 농촌 지역을 많이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행복생활권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책에 들어왔죠. 뭔가 우리가 우리 생활권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이런 행복한 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인접 도시하고 묶어서 농촌도 이렇게 도시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도시와 농촌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자립적인 개발 전략 못 사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립이 안 되죠.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난한 지자체들은 국가 보조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가난한 지자체들을 뭔가 국가가 좋은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 기능들을 보내서 그런 데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스스로 국고 보조를 적게 받고도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보완적인 지역개발. 상호보완적인 지역개발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쓰레기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걸 만든다면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공해를 일으켜서도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장 만들 수 있는 것은 경기도밖에 없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는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보내면서 다른 것을 해준다든지 뭔가 보완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개발하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의 조성.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들겠다. 뭐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 세대도 살아갈 수 있는, 현 세대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럼 우리가 국토 공간을 우리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이렇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현 세대에서 경제 성장, 우리가 경제 성장 해놓으면 물론 미래 세대도 좋겠죠. 그 다음에 환경도 보존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은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죠. 사회통합은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들어가죠.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나 이런 쪽 사회적 배려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걸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이런 국토를 지속 가능한 국토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도 도와주고 환경도 보존해주고 우리가 빨리빨리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는 국토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죠. 뭐 탄소 배출권 배출 억제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 방지역에서 CO2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 이런 것도 육성하고 슬로우 시티도 우리 전주가 슬로우 시티라고 했죠. 슬로우 시티는 조그마한 소도시나 마을을 슬로우 시티로 하는데 우리 전주는 대도시인데도 도시 전체가 슬로우 시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슬로우 시티는 차 안 타고 자전거 타거나 도보로 막 이동하고 그런 것도 다 슬로우 시티죠. 느리지만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님비 현상은 뭐요? Not in my backyard.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안 돼요? 내 뒷마당에는 누가 안 된다고요?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는 오지 마라. 왜? 오면은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냄새 나니까 싫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혐오시설을 가져가게 되면 또 국가가 그에 대한 대가로 또 뭘 많이 주죠. 우리가 핵폐기물 처리장도 부안에다 만들려고 했다가 부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테니까 주민들이 찬성하면 하겠다. 그래서 경주도 하겠다. 군산도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경주가 다 뺏어가서 1조 이상을 그쪽으로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핀피 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가 되겠죠. 이건 please 내 프론트 야드 우리 앞마당으로 오라 그런 얘기죠. 자기 동네에 좋은 시설이죠. 전철역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동네에 오면은 자기 집값도 올라가고 자기들이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들은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핀피 현상. 혐오 시설은 자기 지역에 못 오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님비 현상. 그 다음에 역류효과. 역류효과는 파급 효과에서 배웠죠. 거점 개발을 할 때 성장 거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변으로 파급된다는 게 거점 개발의 이론인데 이게 파급보다는 오히려 역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울이 잘 살게 되면 우리 전주도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주에 다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매일매일 수천억씩 다 전주 돈을 빨아가 버리죠. 그래서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 간에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면은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 간에 도로망이 발달돼 갖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편해지게 되면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도시로 가서 물건 사고 뭐하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큰 도시 쪽으로 이렇게 다 빨대 효과라고 할까요? 다 빨려 가버리죠. 그래서 하여튼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류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큰 도시, 잘 사는 도시 쪽으로 인구나 돈들이 다 빨려가서 오히려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 커지게 된다. 거점 개발의 문제점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균형 개발을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같은 걸 만들었죠. 자, 처음에 나오는 행정도시는 우리가 연기공주에다가 세종시를 만들었죠. 이것은 이미 다 됐죠. 세종시.
세종 행복도시다, 행정복합도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자치시로 됐죠. 연기공주 어디가 있나요? 이쪽에 연기공주 쪽에 세종시를 만들었죠. 밑에가 대전이 있겠고 이쪽이 천안이 있겠고 여기가 청주가 있겠고 대전이 있겠고 가운데가 세종시가 되겠죠. 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쪽으로 이전시킨 거죠. 지방으로 수도권에 있는 것을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빼내면서 균형개발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게 이제 기업도시가 되겠죠. 충남 태안에 있고 현대가 이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무주가 있는데 기업이 포기를 해버렸죠. 무주는 포기를 해버렸고 전남 무안도 포기를 해버렸고 뭐 충주, 태안 어디가 있나요? 그 다음에 전남, 영암, 해남, 원주 이런 데들이 기업도시하고 일부 지역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손들었다가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포기를 해버린 지역들 그래서 기업도시.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우리 전주에 가보면 전주하고 완주 저 이서 쪽에 가보면 그쪽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죠. 거기에 가면 뭐 국민연금공단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혁신도시가 되겠죠. 전주 완주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쪽에다가 주로 농생명 과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것들 주로 서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주 쪽으로 공기업들을 이전시켜서 지방도 잘 살게 만들자. 그래서 주로 이렇게 국가의 이런 공기업 같은 거 공공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혁신도시가 되겠고 여기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뭐 관광단지든 무엇이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효율성이 없고 투자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한다고 했다 안 해버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공공기관들을 하는데 뭐 수도권 빼고 뭐 이렇게 다 나눠줬죠. 강원도는 원주에다 주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완주에다 주고 그 다음에 광주는 뭐 광주에다 주고 그 다음에 나주에다도 두고 뭐 이렇게 됐나요? 광주 나주 두 개 했나요? 하나 했나요? 같이 했나요? 그 다음에 쪽에서는 경상남도는 진주가 되겠고 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김천, 경북에서는 이런 데들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뺐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자기들도 지방이란 얘기죠. 저기들도 광역지방자치단체랑 똑같이 주라. 균형 개발을 하려면은 국가가 하려고 했을 때 하여튼 지자체들이 반대가 많으면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선생님이 대통령이 했으면 잘 사는 동네는 다 빼버리고 정말로 균형 개발을 하려면은 낙후된 도 쪽에만 이렇게 공기업들을 유치해서 좀 뭔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뭔가 나눠먹기식이 많이 됐죠. 하여튼 이런 혁신도시도 가끔 나오죠. 근데 어딘가만 한번 볼까요? 원주, 강원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완주, 광주, 전남에서는 나주 쪽. 그 다음에 여기는 진주. 진주는 좀 전주하고 이름도 비슷하게 생긴 게 우리 전주 거 뺏어갔죠. 전주에 뭐가 있었나요? 저기에 우리 전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 토지개발인가 뭐 그쪽 토지개발공사인가 주택단지 그거 뭐라고 하죠? 토지개발하고 주택공사하고 뭐 그쪽에 저것이 전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진주가 뺏어가 버린 거죠. 경상도가 아무래도 힘이 많고 개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이거저거 뺏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김천, 그 다음에 뭐 대구, 울산, 부산 이런 대도시에는 뭐 대도시에 있는 것은 그냥 빼고요. 이렇게 혁신도시 여기도 하나도 가끔 수능에 언급됐나요? 이쪽에 충청북도는 음성, 진천. 한 군데가 아니라 되게 한 군데에 주면 그 지역만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그 경계선 사이에다가 이렇게 뒀죠. 우리가 음성 꽃동네 갔을 때 그 앞에 이 혁신도시 보였었죠. 제주도는 서귀포 쪽에 이렇게 줬죠. 이렇게 국가의 공공기업들, 공기업들 이런 것을 지방으로 이전시키자 해서 지방을 좀 잘 살게 만들자 하는 게 혁신도시고,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게 기업도시가 되겠죠. 네, 기업도시도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이렇게 전라남도라든지 가난한 동네들은 뭔가 투자해도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